4강 고급물리 시작하겠습니다. 4강에서는 포물선 운동과 원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연낙하 운동과 포물선 운동을 비교할 수 있는 영상을 보면서 한번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죠. 왼쪽에서는 자연낙하 운동을, 오른쪽에서는 이제 포물선 운동을 그리는 운동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눈여겨보도록 합시다. 1%의 스피드로 공의 운동을 보면 운동의 양상은 다르지만 떨어지면서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서로 같죠. 그리고 포물선 운동을 하는 물체의 수평 방향의 궤적을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0.5칸씩 일정하게 이동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물선 운동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물리학 2에서도 배웠지만 포물선 운동은 공기 저항의 영향을 무시했을 때 포물선 운동은 일정한 속도를 가진 수평 운동과 일정한 가속도를 가진 수직 운동의 조합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포물선 운동의 키포인트라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포물선 운동은 두 가지 운동의 조합이다. 수평 방향, 등속 운동, 수직 방향, 자연낙하 운동. 자연낙하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죠. 복잡하게 보이는 운동이 단순 운동의 조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물리적 사고방법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복잡한 자연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단순한 운동의 조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아무리 물체의 운동이 현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운동을 우리가 과학적 사고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파워풀한 툴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단순히 운동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은 과학적 자세는 아니죠. 과학을 한다는 것은, 물리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 속도를 예측할 수 있어야 과학적인 분석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한번 수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상에서 물체를 떨어뜨린 수평 방향으로 집어 던진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수평 방향의 처음 속도를 v0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운동이 그리는 궤적은 점선에 포물선을 그린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아까와 같이 비교 대상이 되는 자연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을 점선으로 표현해 보면 연지의 아래 방향으로 낙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포물선 운동을 어떻게 수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X축이랑 Y축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 방향, Y축 방향. X축 방향의 속도는 V0.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죠. 그래서 시간항이 없습니다. 반면에 Y축 방향의 속도는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죠. 1초가 지나면 10m/s, 2초가 지나면 20m/s, 3초가 지나면 30m/s. 그것을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시간항이 먼저 들어가야 될 것이고, 초당 중력가 속도만큼 속도가 변화하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축 방향의 속도와 Y축 방향의 속도를 표현하게 되면
시간에 따른 위치는 바로 적분하면 바로 예상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x는 v0 t, y는 2분의 1 gt의 제곱. 물론 여기서는 적분상수를 언급해야 되겠지만 기준점을 0으로 잡아버리게 되면 적분상수를 굳이 일반적인 항으로 넣을 필요 없이 C값은 0으로 설정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위치, 시간에 따른 속도에 대한 정보를 예측할 수 있는 운동 분석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정보는 높이가 h라고 했을 때 지면 도달 시간에 대해서 궁금해 하겠죠. 자, 그렇다면 어떤 식을 이용해서 지면 도달 시간을 알 수가 있느냐? 자, 첫 번째, 두 번째 식이라고 했을 때 어느 식을 활용하면 바로 t 값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높이와 시간에 관련된 항이 바로 2번 식이죠. 그래서 h는 2분의 1 gt의 제곱이라는 식에서 우리는 바로 걸리는 시간 t는 g분의 t는 루트 g분의 2h라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은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암기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이 운동에 있어서 아까 영상에서 보았다시피 자연낙하하는 물체가 바닥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과 포물선 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결국 걸린 시간은 어떻다? 같다. 즉 수평 방향의 운동이 수직 방향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운동을 분석할 때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정리하면 자연낙하 시간과 포물선 운동, 도달 시간은 같다. 자, 두 번째 운동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에 대한 분석인데요. 수평면에서 공을 각도 세타를 가지고 초기 속도 v0로 물체를 집어 던지게 되면 얘가 그리는 궤적은 이런 포물선 궤적을 그리겠죠. 선생님이 v0, 세타 제로라고 표현되는 것은 일반적인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초기 속도 값을 v0로 잡았고 마찬가지로 세타 제로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특정한 세타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래점자로 표현해 두었다는 것을 참고로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운동을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운동을 수평 수직으로 나누는 게 가장 손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됩니다.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속도항이 v0 코사인 세타 제로가 바로 수평 방향의 속도가 되겠고 y축은 v0 사인 세타 제로가 되겠죠. 요거를 시간에 따라서 일반적인 속도 값이 어떻게 될 건지를 예상을 해보면 vx는 v0 코사인 세타 제로로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등속 운동을 한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고 y축 방향의 속도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죠. 자, 얼마씩 변할 것이냐? 간단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자, 50m/s로 위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면 1초 뒤에 속도는 40이 되겠죠. 왜냐하면 중력 가속도 10m/s 제곱만큼 속도의 변화를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50, 40, 30, 20, 10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것을 나타내려면 시간에 대한 항이 있어야 될 테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속도가 줄어든다는 것을 표현해 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y축 방향 속도를 적절하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 분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시간에 따른 속도를 표현한 식이 완성이 되고, 이걸 바탕으로 시간에 따른 위치도 금방 예상해낼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시간 속도 그래프가 주어졌으니까, 시간 속도에 대한 식이 주어졌으니까 이걸 적분하면 되겠죠. x는 v0 코사인 세타 0 t가 되겠고, 적분 산수 값은 0으로 잡겠습니다. x의 초기 값을 0으로 기준으로 설정하게 되면 적분 산수 또한 0으로 잡을 수가 있죠. 자, y축 방향의 위치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적분하면 v0 사인 세타 0 t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 여기서도 적분 상수는 0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시간에 따른 위치를 알려주는 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운동을 보면서 예측 가능한 수치화 시켜서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곡선을 굳이 포물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y와 x에 대한 식이 포물선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포물선 운동이라고 부르는 거겠죠. 자, 위에 있는 식을 1번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2번식이라고 하겠습니다. 1번식을 t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t는 v0 코사인 세타 0분의 x, 이것을 이 식에다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y는 v0 사인 세타 0 v0 코사인 세타 0 x 마이너스 2분의 1 g v0 코사인 세타 0 분의 x의 제곱. 자, 이거를 정리해 볼게요. 공통된 항은 서로 지워주고 식을 정리하게 되면 탄젠트 세타 0 x, y는 마이너스 2 v0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0 분의 g 전체의 괄호하고 x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 식의 모습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게 포물선을 나타내준 식이다. 그래서 포물선 운동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이 포물선 운동을 할 때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정리해 봅시다. 중요한 정보. 보통 세 가지를 물어보죠. 첫 번째가 최고점 도달 시간, 두 번째가 최고점 높이, 세 번째가 최대 수평 도달 거리를 예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최고점 도달 시간에 대해서는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m/s로 수직 방향으로 던지는 운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몇 초 만에 속도가 0, 즉 최고점에 도달하게 되죠. 자, 시간당 1초당 10m/s씩 속도가 변하게 되죠. 1초 뒤엔 50이 40으로 변하고 40이 30, 20에 10, 10이 0으로 변하는 순간은 결국 5초가 흐르겠죠. 그러면 그것을 식으로 정리하면 50 나누기 10이 바로 5초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듯이, 최고점 도달 시간도 복잡한 수식을 통해서 유도하기보다는
직관적인 해석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y축 방향의 초기 속도가 v0 sin 세타 제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게 되면 v0 sin 세타 제로가 중력 가속도 g로 나눠졌을 때 이것이 바로 최고점 도달 시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겠죠. 요 식은 속도 나누기 가속도를 통해서 얻어졌다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연상하기가 훨씬 더 쉬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식에서 이 물리적 정보를 알고 싶으면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별표식에서 VY 값이 0일 때의 t 값을 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일일이 이거를 다 유도하면서 생각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었죠. 50으로 던지면 최고점 도달 시간이 5초가 되었듯이 50 나누기 10 했죠. 그런 것처럼 V0 sin 세타 제로를 중력 가속도로 나눈 값이랑 일치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빠르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최고점 높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최고점 높이는 결국 거리를 구한다고 볼 수 있는데 거리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런데 속력이 이렇게 일정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을 통해서 최고점 높이를 금방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위쪽으로 던졌을 때의 속도는 V0 sin 세타 제로이지만 속도가 최고점에 도달하게 됐을 때 속도가 0이 돼버리죠. 그럼 평균 속도는 이 값의 중간값. 앞서 등가속도 운동에 있어서 평균 속도는 중간값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즉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은 앞서 구했죠. G분의 V0 sin 세타 제로. 이렇게 정리를 해두게 되면 결국은 여기서 구한 내용은 물리적 의미를 천천히 따져봤을 때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게 되면 굳이 식을 암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바로바로 이용할 수가 있죠. 물론 책에 따라서는 이거의 정리한 값 2지분의 V0의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제로로 기억하는 것을 추천하기도 하지만 기억하는 걸 싫어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하나 원리적으로 파악하는 게 더 좋다고 선생님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최대 수평 도달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최대 수평 도달 거리도 하나의 거리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 수평 방향 속도가 얼마였죠? 그렇죠. V0 코사인 세타 제로 곱하기 시간은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이 지분의 V0 사인 세타 제로였죠.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걸린 시간 2배가 되겠죠. 정리하면 결국은 속력 곱하기 시간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정리를 하자면 이 식은 G분의 V0의 제곱 사인 2 세타 제로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직관적으로 속도 곱하기 시간의 개념에 근거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요. 요거를 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을 통해서 확인한다고 봤을 때 최고점 높이 같은 경우는 최고점 높이는 어느 식에다가 대입했을 때 최고점 높이가 나올까요? 그렇죠. 2번 식에다가 G분의 V0 sin 세타 제로라는 시간을 대입하게 되면 바로 최고점의 높이를 구할 수 있는데
쌤이 직관적으로 얻어낸 결과보다는 좀 더 복잡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최대 수평 도달거리도 식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데 요거는 1번식에다가 t값에 2 곱하기 g분의 v0 sin 세타 제로를 집어넣게 되면 결국 시간에 따른 거리항이 나오기 때문에 또 구할 수 있지만 직관적인 해석이 오히려 더 빠르게 중요한 물리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데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물선 운동의 운동 분석하는 방법, 수평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 수직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 한다는 것을 식으로는 어떻게 구현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포물선 운동에서 알고자 하는 정보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가를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각도 세타 제로로 쏘았을 때 가장 멀리 갈까? 그러면 아까 보았던 식 g분의 v0의 제곱 사인 2세타 제로에 대한 식을 주의 깊게 보면 되겠죠. 여기서 각도에 대한 항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식이 바로 요 사인 2세타 제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값이 얼마일 때 가장 최대값을 갖죠? 그렇죠. 2세타 제로라는 각도가 변하고 있는데 사인 값은 최대값이 1이죠. 즉 2세타 제로가 결국 90도가 되었을 때 가장 멀리 나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공기 저항이 없을 때 45도의 각도로 쏘아준다면 가장 멀리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 세타 각도와 90-세타 각도로 보낸 물체의 운동, 최대 수평 도달 거리는 같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30도, 또 다른 하나는 60도로 쏴 보낸 경우를 두 가지를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경우는 30도로 물체를 던지고 그러면 포물선 궤적을 그리겠죠. 60도로 쏘아버리면 60도가 그리는 궤적은 높이는 더 높이 올라갈 거지만 최대 수평 도달 거리는 같다는 얘기인데 왜 그럴까? 아까 앞서 보았던 식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대 수평 도달 거리에 대한 식은 g분의 v0의 제곱 사인 2 세타 제로 2에서 결정된다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죠. 그러면 30도와 60도인 경우에 이 두 개의 값이 같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30도인 경우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v0의 제곱 사인 괄호 2 곱하기 30인 경우 그리고 60도인 경우 g분의 v0의 제곱 사인 2 곱하기 60 그러면 다른 부분은 다 똑같죠. 공통인 부분은 g 같고 v0의 제곱도 같은데 사인 안의 값이 조금 다르죠. 그렇지만 60도, 사인 60도와 사인 120도는 결과값이 같죠. 그래서 최대 수평 도달 거리는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일반화시키면 각도가 하나는 세타이고 하나는 90-세타일 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두 개의 각도로 보낸 물체의 운동은 최대 수평 도달 거리는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타일 때 최대 수평 도달 거리는 g분의
V0의 제곱 사인 2세타로 표현할 수 있고 90-세타일 때 최대 수평 도달 거리는 지분의 V0의 제곱 사인 90-세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를 조금만 전개하게 되면 지분의 V0의 제곱 사인 180-2세타로 나타낼 수 있고 결과값은 지분의 V0의 제곱 사인 2세타와 같아지죠. 이 과정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자면 반지름이 1인 원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이 1인 원에서 각도가 세타일 때 사인 세타 값은 삼각형, 직각삼각형에서 높이에 해당되죠. 그리고 (180-세타는) 다음에 가격에 해당될 텐데 반지름이 1인 원에서 180-세타 값은 바로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에 해당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높이 두 개 값은 서로 같기 때문에 사인 2세타 값과 사인 180-2세타 값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PHET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탄을 쏘고 있는데요. 60도로 쏘았을 때랑 그리고 30도로 쏘았을 때 과연 최대 수평 도달 거리가 같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도로 쏘았을 때 공기저항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쏘게 되면 자, 최대 수평 도달 거리가 지금 눈에 보이죠? 그리고 30도로 쏘았을 때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최대 수평 도달거리 최대 높이는 다르지만 최대 수평 도달거리는 30도와 60도는 서로 더했을 때 90도의 관계를 만족하기 때문에 서로 수평 도달거리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하기를 몇 도일 때 가장 멀리 보낼 수 있는가, 공기저항이 없는 경우 45도일 때 멀리 보낼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적값이 맞은가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도가 아니라 45도일 때가 가장 멀리 보낸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45도가 좀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폴소 운동에서 중요 포인트를 다시 한번 언급해 보자면 수평 방향 운동은 무슨 운동이다? 바로 등속 운동이고 이거를 식으로 표현했을 때 다음과 같이 시간에 대한 항이 없다. 그리고 수익 방향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으로서 일정하게 속도가 변하는데 마이너스 GT, 즉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속도가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중요 물리 정보가 세 가지인데 최고점 도달 시간, 속도 나누기 가속도, 즉 Y축 방향의 속도 V0 사인 세타 0 나누기 중력 가속도로 하게 되면 최고점 도달 시간을 알 수 있고 최고점 도달 높이는 높이란 또 하나의 거리이기 때문에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 2분의 V0 사인 세타 0 곱하기 아까 언급했던 지분의 V0 사인 세타 0를 곱해주게 되면 최고점 높이를 알 수 있고요. 최대 수평 도달 거리는 V0 코사인 세타 0 수평 X축 방향의 속도 곱하기 최고 도달 시간의 2배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암기사항이 아니라 잠깐의 논리적인 관계만 이해하게 되면 충분히
이해하면서 포물선 운동을 분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교과서에서 나온 표현들도 사실은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얻어냈던 결과랑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포물선 운동을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속 원운동이란 일정한 빠르기로 회전하는 운동을 등속 원운동이라 부르는데요. 자, 책에서의 언급을 살펴보면 원궤도를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운동을 한번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원의 중심이 있죠. 원의 중심이 있고 실에 매달린 물체의 운동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래 실에 물체를 매달고 돌리게 되면 사실은 실은 항상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중심을 유지하면서 방향이 꺾이는 이유는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어서 이 운동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속 원운동에서 중심 방향의 힘을 우리는 무슨 힘이라 부르느냐? 구심력이라 부르죠. 자, 구심력은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F는 M, R분의 V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는 식이 바로 구심력의 형태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식을 F는 ma, 즉 뉴턴의 제2운동 법칙 F는 ma식과 비교한다면 가속도에 해당하는 성분이 눈에 띄일 겁니다. 이 가속도를 우리는 특별히 무슨 가속도라 부르느냐? 구심 가속도라 부릅니다. 물리학 1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은 구심력의 형태는 F는 m R분의 V제곱이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구심력이 F는 m R분의 V의 사승이 아니고 F는 m R분의 V의 제곱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증명 과정 없이 실험을 통해서 측정된 값이라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급 물리학에서는 이 구심가속도의 형태식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 1에서는 물리학 1 수준으로 이 식을 증명해 볼 수가 있는데요. 교과서의 증명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삼각형의 닮은 조건을 이용해서 구심가속도를 구해놓고 있는데 여기서는 가속도 운동을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운동에 있어서 시시각각 물체는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려고 한다? 그렇죠.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려고 하죠. 근데 즉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하는 이유는 중심 방향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작은 삼각형을 그려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접선 방향이라는 것은 반지름에 대해서는 직각 방향을 말하죠. 그래서 작은 직각 삼각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반지름이 R이라고 했을 때 자, 일정 시간 동안 날아가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V 델타 T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 반지름이 R인데 실제 위치가 바뀌는 이유는 이만큼의 가속도에 의한 구심력에 의한 운동 때문이라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등가속도 직선운동식에서 우리가 기억했던 식 V는
AT, S는 2분의 1 AT의 제곱, 2S는 V의 제곱 중에 두 번째 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 A 델타 T의 제곱.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볼 수가 있겠죠. 자, 적용해보면 R 플러스 2분의 1 A 델타 T의 제곱, 전체 괄호의 제곱은 R의 제곱 플러스 V제곱 델타 T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식을 전개하게 되면 R의 제곱 RA 델타 T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 A제곱 델타 T의 4승 R의 제곱 V제곱 델타 T의 제곱. 자, 양변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변을 비교해 보면 공통인 것들이 좀 보이고, 그리고 지금 델타 t가 아주 작은 값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델타 t가 아주 작은 값이라고 가정하면 델타 t가 작으면 델타 t의 사승은 거의 0이라고 취급해도 되겠죠. 그래서 델타 t의 사승이 포함된 요 식은 제로로 취급해도 될 겁니다. 그러면 남는 식이 있겠죠. A는 결국 R분의 V제곱. 여기서 관여하는 가속도의 크기는 반지름과 접선 속도의 크기의 제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특별히 무슨 가속도라 부른다? 구심 가속도라 부릅니다. 물론 이 식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엄밀한 증명은 아니겠지만, 자, 실에다가 돌멩이를 매달고 돌리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반지름이 작은 원을 그리는 경우랑 반지름이 큰 원을 그리는 경우, 즉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속도 변화, 방향 변화를 겪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가속도는 반지름에 반비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속도가 크면 클수록 방향을 변하려면, 방향을 바꾸려면 더 많은 힘이 필요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A는 속도에 뭔가 비례하는 항이 있을 건데 엄밀한 증명 없이 쓰기 때문에 V제곱에 해당하는 양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혹시 구심가속도의 크기가 기억이 안 난다면, 그게 기억이 안 난다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걸 정리하면 결국 가속도의 크기는 R분의 V제곱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자, 등성 운동에서 구심력의 크기는 F는 M, R분의 V제곱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책에서 증명한 방식을 한번 언급을 하자면, 책에서는 삼각형의 닮은 조건을 이용하고 있죠. 지금은 시계 방향의 운동을 가정하고 있고, 시계 방향의 운동에서 위치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데, 그러면 접선 속도도 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삼각형의 닮은 조건을 통해서 닮은 비를 썼고, 가속도의 정의는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이죠. 그래서 얻어지는 식이 바로 구심가속도는 R분의 V제곱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속도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일치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즉 F는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일치한다. 자, 아까 포물선 운동에서도 가속도의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 자, 다음과 같이 포물선 궤적을 그리는 물체의 운동을 생각했을 때 속도의 방향은 어떻게 되죠? 접선 방향이 속도의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가속도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속도의 방향은, 즉 여기서는 작용하는 힘은 유일하게 중력이니까 지면 아래 연직 방향이 바로
가속도의 방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4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